자, 518페이지 경공매 실무하여 이제 경매 마무리 편까지 돌았습니다. 자, 경공매 실무하고 출발하면 항상 첫 번째 단어는 경매의 종류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경매의 종류가 뭡니까? 크게 네 가지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제 경매가 있고 두 번째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매도 있고 신경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매의 종류 네 가지 그 특징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강제 경매가 뭘까요? 하니까 우리 교재 제일 상단 519페이지입니다.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집행 권한의 동그라미. 그래서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매입니다. 자, 집행 권한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집행 권한이 뭡니까? 하면 주로 판결문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판결문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하단에 2번에 기억, 집행권은 강제집행으로 실행시킬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밝힌 줄 것입니다. 공적인 정서다 그랬습니다. 자, 공적인 정서. 그러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종류 내려오니까 A.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지급 명령, 가집행 선고 판결, 그 외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로서 화해조서, 청구 인락조서, 조정조서 등 이렇게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거 개인이 만드는 거다, 법원에서 나오는 거다. 전부 법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외우는 게 아니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것을 강제경매라 하는구나. 그죠? 굳이 이거를 또 설명한다면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돈을 빌릴 때는 차용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차용증을 적어주고 돈을 빌려갔는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을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뭐가 있죠? 차용증이 있잖아. 그지? 증거 소송을 하면 뭐가 나온다? 지금 보다시피 판결문이 그런 종류들이 나오고 판결문에 기하여 갑의 일반적인 재산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팔리면 그 돈을 받아가는 것. 그를 강제경매라고 한다.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특징이 나타났죠. 강제경매는 그림을 딱 보시면서 갑이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죠. 그죠? 그래서 갑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입니다. 그럼 판결문 나오는데 왜 바로 안 갈까요? 가봤자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숨겨진 것을 나중에 찾아놓고 가겠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도 되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니까 특징이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죠? 자, 이게 강제경매의 내용과 특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이런 특징이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따라붙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임의경매는 뭘까요? 하니까 하단 2번 임의경매 옆에 줄 닦아야 되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담보권을 실행한답니다. 자, 그러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다. 자, 그럼 또 묻습니다. 담보권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 저당권 이러면 되겠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다. 자, 저당권을 실행한다. 그러면 또 이것도 이해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합니다.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는데 뭐 을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어도 괜찮지만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칩시다.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면 아까와 같이 차용증만 받고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주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담보를 제공해라 그러겠죠. 그래서 갑이 아파트 담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담보 제공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돈을 안 갚아주더라.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처분을 딱 합니다. 위에 그림하고 좀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저 물건이 팔리면 받아가는 돈, 그를 임의경매라고 하니까 이 특징을 딱 들어보니까 첫째, 아까는 사람, 인적인 책임을 물었다면 지금은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른다? 물적 책임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너는 돈 안 갚으면 경매하겠다라는 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예견이 된 경매이다.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밖에 나가서 경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나는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받을 것이다. 뭐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라는 말을 할 때는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거의 다가 임의경매입니다. 대체적으로 90%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들입니다. 근데 10% 정도의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주로 주택임대차에 따라서 보증금 이런 것들은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 안 돼 있는 권리들은 소송해야 되거든. 그죠? 판결문으로 일어나는 형태. 자, 그 다음 교재는 뭐 빠졌는 게 아니고 뒤편에 있지만 재경매가 있습니다. 자, 재경매는 뭡니까? 하면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를 재경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금이 미납됐다. 이건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경매라는 성질은 항상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이 물건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가 1억입니다. 라고 감정가를 잡습니다. 그 말은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적어내는 사람에게 당첨되는 거예요. 이 감정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최저 매각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최저 1억 이상 파는 사람. 이 가격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인데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는 모양이죠. 여러분 1억 3천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1억 3천에 사겠다고 매수 신청을 하면 말로만 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돼요. 얼마 내야 됩니까? 1,000만 원 이러면 안 돼.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럼 최저가가 1억이니까 10%면 1,000만 원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00만 원 내고 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되면 나머지 1억 2,500을 한 달 안에 납부해라.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데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도 마지막에 대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죠. 왜 대금을 안 냈을까요? 뭐 돈이 없어서 또는 마음이 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자, 그럼 돈을 안 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경매해야 되지. 그때 경매를 뭐라 그런다? 재경매라 그런다고.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 재경매. 아, 그런데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도 대금을 납부 안 하니까 재판부에서 열받습니다. 왜 열받는가 한번 보세요. 이 물건을 경매하겠다고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하는데 벌써 한 달 갔거든요. 그 다음에 낙찰됐어. 근데 또 한 달을 기다려줬어. 근데 마지막에서 돈을 안 내. 그럼 다시 이 물건을 재경매하겠다고 날짜를 잡고 지정, 공고, 통지하는데 또 한 달 가요. 서너 달이 휙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판사가 열받으니까 재경매가 일어날 때는 껑충 보증금이 몇 프로로 올라간다? 20%로 탁 올라간다고요. 보증금이 많이 들어오면 쉽게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특징이 딱 나타나잖아요. 보증금이 20%로 올라갑니다. 자, 네 번째 종류로서는 신경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매는 무엇입니까?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찰이 되면 하는 것이 신경매. 두 번째는 불허가 처분받으면 하는 것을 신경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매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유찰이 되거나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자, 그럼 유찰이 뭔데요? 라고 물으면 이런 거겠죠. 자, 지금 감정가 1억짜리 물건을 먼저 사는 사람, 높은 가격 사는 사람에게 하겠다 하고 경매가 시작했는데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가격이 비싸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찰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비싸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DC를 20%쯤 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30% 하는 데도 있습니다. 20에서 30%. 자, 그러면 20%를 까주면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 그죠? 그러니까 특징이 나타났다. 그죠? 유찰이 되면 하는 것이 신경매니까 반드시 DC를 20% 정도 들어간다. 깎아서 저감해 줍니다. 여기 같은 20%라는 말이 있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보증금이 20%고 요거는 20%에서 30% 깎아주고 시작한다니까. 그죠? 이를 신경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불허가 처분받았을 때도 신경매입니다. 불허가는 이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물건이 농지라고 한번 쳐봅시다. 농지를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자, 그러면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된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농지 취득 내가 낙찰이 딱 되면 일주일 7일 만에 농지 증명을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7일 만에 제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 받는다? 불허가 받겠죠. 그리고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경매해야 돼. 그러면 불허가 받아서 다시 경매가 일어날 때 신경매는 이때는 DC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던까지 해서 확인학습. 신경매가 일어나면 반드시 저감 DC를 한다. OX. 무조건 X인 줄 아시겠죠? 신경매는 유찰됐을 때는 저감하지만 불허가 받았을 때는 저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개념들을 확인학습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매의 그 종류와 그 특징을 새겨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네 종류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밖에서 일어나는 게 뭘까요? 거의 다 임의경매입니다. 90%가 임의경매를 보고 됩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면 경매의 절차 돌았습니다. 가볍게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경매의 첫 번째 절차가 뭘까요?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한다. 옆에다가 당건 적어놔야 돼요. 신청해야 뭐가 시작되지. 그죠? 자, 신청을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일어나는데 감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경매 신청 누가 할까요? 채권자. 하고 싶은 사람이 하기는 아무나 지금 저 멀쩡한 물건을 내가 경매하고 싶다 되나 이게 아이고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한다?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합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자, 경매 개시 결정은 누가 할까요? 그래, 법원이 합니다. 그래, 그 정도 감각은 잡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법원이 판단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시 결정을 하면 두 번째가 별표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되었다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사실상 뭐다?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물건을 경매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여기에 돈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배당을 요구할 사람들은 배당을 요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배당을 요구하는 마지막 날을 종기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12월 25일이 경매하는 날이다. 그러면 12월 25일까지 배당을 요구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첫 경매길 이전의 날로 법원이 정해요. 예를 들면 12월 10일까지는 배당 요구할 사람은 배당 요구해라. 안 하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날짜가 바뀌었거든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다시 대답하기를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종기는 첫 매각기일까지이다. OX. X.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니까. 됐죠? 그거 체크하고 합시다. 거기 보면 그렇죠. 넷째 줄이죠. 2번의 L 동그라미 넷째 줄에 보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언제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거기 줄 딱 끊으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 가볍게 보시고 이제 배당 요구 종기가 딱 발표되고 나면 오른쪽에 큰 3번 매각할 준비합니다. 자, 참고로 매각할 준비는 누가 할까요?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뭐를 한다?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공가주무관청에 최고하고 이런 거 나갑니다. 공가주무관청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좀 밀렸겠죠.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그죠? 해당 관청에 받을 거 있으면 신청하시오. 이렇게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3번 감정평가와 최저 매각가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해 놓습니다. 거기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말이 있죠. 요거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거를 줄여서 매물서 이렇게 말해요. 매물서를 잘 보고 권리를 파악해야 돼요. 이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매각 매물서를 작성 비치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확인하겠죠. 하고 나면 4번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합니다. 즉, 이 물건을 뭐 언제 경매하겠다라고 날짜를 잡는데 거기서 첫째 줄. 자, 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을 지정하여 매각기일 언제까지? 14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 경매에 관련되는 날짜는 거죠. 전부 7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매에 있어서 날짜를 물어 들어오면 7일 탁 잡아버리면 90% 이상 맞는데 7일이 아닌 게 지금 하나 나왔어요. 14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14일은 2주 전이죠. 그죠?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물건을 경매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내일 경매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며칠을 띄워라? 14일은 띄워서 공고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면 드디어 매각을 실시합니다. 날짜를 잡았으니까 매각을 실시하는데 거기 입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목합니다.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입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잘 생각해봐요. 이게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번 봐요.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있잖아. 그죠? 참석할 수 없는 자 잡아야 되겠죠? 첫째, 재매각에 있어서 전 낙찰자 못 들어와요. 자, 이거 이해하려면 재매각이 뭐라 그랬죠? 대금이 미납되어서 하는 것을 재경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전 낙찰자라는 말은 자기 때문에 재경매가 일어나죠. 이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딱 잡으셔야 돼요. 못 들어오는 사람. 니은 채무자 안 된다. 그런데 이미 경매에 있어서 물상보정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왜 안 될까요? 자, 이 집에 채무자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이 은행에 이자를 안 갚으니까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됐죠. 그럼 이런 채무자는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무자가 이 물건 받을 것 같으면 돈부터 갚아야 되지, 지금. 그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물상보정에는 가능하다. 그런 건 잡아놔야 돼요. 물상보정에는 이런 말이에요. 자, 갑이 국민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1억을 빌려주려 합시다. 1억을 빌려주세요 하면 보나마나 은행이 담보를 제공해라 그러겠죠. 그런데 갑이 말하기를 나는 담보가 없는데 내 동생은 집이 있다. 갑다실의 물건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요 갑다실을 뭐라 그런다? 물상보정인 그래요. 자, 그런데 갑이 돈을 못 갚아줬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겠죠. 요때 물상보정인은 그 물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채무자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잡아놓으셔야 돼요. 물상보정인은 받을 수 있다. 뭐 이것은 당연하죠.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방해한 자 당연히 안 되고. 리얼. 자,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사무관, 감정평가사, 친족, 집행관, 친족 전부 다 안 돼요. 이런 자들을 뭐라 그런다? 이해관계인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는데 집행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받으면 유리하게 하잖아, 지금. 그래서 집행관의 가족이라든지 그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경매가 일어나는 법원의 직원들 안 돼요. 왜 안 된다? 자기들이 먼저 보잖아, 자료를. 그래서 안 된다고. 그 친족들 전부 다 안 돼요. 감정평가사, 이 물건을 감정한 사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그 사람 들어오게 하면 자기 유리하게 감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쫙 못 들어온다는 거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미엄, 경매에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경매 범죄자는 몇 년 동안 안 된다? 2년 동안 못 들어온다. 그 다음 비업, 제한 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한정 호견의 경우는 단독으로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이런 자들이 참석할 수 없는 자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매에 참석할 수 없는 자를 지금 적었지만 여기 아닌 사람은 다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면 되는데 또 이 성인들은 다 적어줘야 또 알아들어. 옆에다 적어요. 참석할 수 있는 자랑. 지금 이 사람들은 참석 못하니까 나머지는 다 참석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럼 시험에서 자연인 이렇게 들어오면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연인이잖아. 자연인. 이런 것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자연인. 자, 외국인은 경매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거 자연인이잖아요. 여기 외국인이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 지금. 외국인 됩니다. 법인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됩니다. 법인도 참석할 수 있다. 자, 채권자 되고 안 되고? 그 채권자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 거기. 그죠? 누구는 안 된다? 채무자는 안 돼. 채권자는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적어주면 모른다니까, 이거를 또. 그죠? 봐요. 여기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는데 1번 국민은행의 저당권, 2번의 말공고의 저당권자, 이게 채권자들이잖아요. 이 국민은행에서 이 물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채권자 받을 수 있다고. 보증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보증인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 보증인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채무자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옆에다가 채무자 가족은 돼요. 요게 재밌는 거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완전 눈 감고 아웅이죠. 그죠? 자, 채무자는 안 되지만 채무자의 가족은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그거 시험에 잘 들어오니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안 되는 사람 책에 적어놨고 되는 사람은 받아쓰기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입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자, 참석 없는 자가 있다, 없다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증금을 제출해야 되는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보증금은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얼마나 그랬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방금 옆에 줄 것이면 재경매의 경우에는 얼마로 올라간다? 20% 됐죠? 그거 특별히 중요하게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보증금을 내고 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을 합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번의 둘째 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사람 이상이면 줄 것입니다.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로 실시합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1억 3천에 적어내는 사람이 똑같이 2사람입니다. 그럼 누구를 당첨자로 할까요? 그렇지. 요 2사람만 불러놓고 새로 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체를 새로 다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됐죠? 자, 그러면 최고가사가 2명이 나왔다. 그러면 2사람 다시 나오세요. 해가 2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이 나와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추첨합니다.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동점이 나오면 추첨한다. 경매법정에 나가보면 이렇게 최고가가 금액이 똑같아질 경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기보다 자주 나와요. 제가 예전에 경매법정에서 한번 공부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아저씨 한 사람, 아줌마 한 사람이 동일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 한 사람이 2사람이 나왔습니다. 해가 2사람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다시 2사람만 상대로 다시 적어내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남자가 이겼다, 여자가 이겼다. 여자가 확실히 이깁니다. 여자가 확실히 적어내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지르는 사람은 누가 잘 지른다? 여자가 잘 지릅니다. 그 대체적으로 그게 특징입니다. 특징. 완전 막 게임이 안 돼버립니다. 게임이 안 되도록. 그래서 그 2사람 나왔는데 한 사람 남자 머쓱하게 들어가 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하거든요. 적어내는 거 바로 딱 보고 그죠. 그래서 2사람이면 2사람만 해서 다시 한번 동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추첨한다. 그 다음에 4번 별표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신고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집행관에게 할 수 있는데 줄 것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동산이 감정가가 1억입니다. 그럼 1억짜리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1억 3천이 적어냈어요. 여러분들은 1억 3천에 적어냈는데 어떤 사람은 1억 3,500에 적어낼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은 보증금 얼마 냈을까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1,000만 원 냈겠지. 그죠? 자, 그러면 1억 3천에 적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다? 나가래 되었다. 맞습니까? 나가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입찰을 해보니까 10명이 적어냈어요. 10명이 적었는데 1등 얼마? 1억 3,500. 그리고 김갑동씨 1억 3,500. 이렇게 금액 불러줍니다. 그 다음 2등 이열순씨 500만 원 차이로 2등입니다. 그리고 3등부터는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 안 불러줘.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봉투 다 내주고 집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1등과 2등은 거의 불러줘요. 그래서 이걸 불러줘야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 많이 적어냈네를 다 알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맞죠? 1등, 김갑동 씨는 1등이니까 당연히 2등 보고 묻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하겠다 하면 받아준다고. 안 하겠다 하면 봉투 받고 집에 가면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무조건 2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가 금액 얼마죠 지금? 1억 3,500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을 때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억 3,500에 1,000만 원 빼면 얼마? 1억 2,500 이상 적어내고 해야 돼. 그럼 1억 3천은 차순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이건 차순이 된다고요. 그럼 이럴 수도 있다 그랬죠. 1억 3,500이 1등인데 2등이 1억 1,000이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전부터 설명했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적어냈을 때만 2등이 되지. 무조건 2등이라고 다 차순위 신고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매법정에 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1등과 2등 금액을 탁 보면 막 힙이 애락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1등이 1억 9천이었어요. 2등이 1억 1천이었다. 누가 열받을까요? 아이고 1등 되고도 열받습니다. 1등 되고도 그죠? 지금 얼마 차이 난다? 8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 1,100만 원만 적어내도 될 뻔했잖아.
그러니까 8천만 이상을 더 적어냈으니까 대고도 찜찜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 2등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 사람 안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때 판단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경매 브로커들이 들어온다고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경매 브로커라는 말은 이거예요. 경매를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 있죠. 브로커라는 말은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브로커라는 게 중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브로커 제도가 있고 브로커 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무기 중개인, 무기 브로커 이러면 굉장히 그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가고 번역은 이상하게 돼가지고 브로커 하면 컴컴하게 이래 보이는 거야. 이상해요. 그렇잖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니 브로커제 이러면 완전히 욕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그 브로커라는 단어가 아주 이렇게 나쁘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브로커라는 말을 안 쓰고 에이전시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에이전시 이런 거는 브로커라는 제도보다 좀 작은 거예요. 훨씬 작은 거. 저도 브로커 이러니까 막 무슨 나쁜 이미지가 싹 이렇게 와닿는데 어쨌든 경매 중개인이 있어요. 경매를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만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또 거기다가 잘 받아줘야 수수료를 좀 많이 받기도 하겠죠. 그러면 경매를 받아줄 때는 금액을 되도록이면 높게 적어낸다, 낮게 적어낸다. 높게 적어내. 왜 높게 적어내야 될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러면 감정가 1억짜리 물건을 보통 한 1억 3, 4천이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1억 8천은 됩니다 하고 높게 적어내버린다니까요. 1억 8천 적어냈는데 만약에 2등이 1억 4천 이러면 낙찰을 받고도 이 사람 손님이 수수료 잘 준다 안 준다 잘 안 주려고 그래서 기분 확 나쁘다고 지금 4천만 원 넘게 썼기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하나 따라 들어가요. 1억 8천에 우리는 적어냅시다 이렇게 브로커가 이야기하고는 친구가 얼마에 따라 들어온다? 1억 7천 9백을 적어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불러준다 그랬잖아요. 1등 1억 8천 김갑동씨, 2등은 100만 원 차이입니다. 또 집행관도 싱거운 소리 잘해요. 거기서 100만 원 차이로 이얼순씨 1억 7천 9백입니다. 이러면 이야 1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먹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수수료도 더 잘 주고 싶어지고 하여튼 저 브로커는 저기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죠? 얼마나 잘 적었겠어요? 사실은 요 1억 7천 9백은 누구다? 친구예요. 그 다음 3등은 1억 4천 좀 가 있어요 지금. 근데 3등은 안 불러줘. 그죠? 이렇게 브로커 제도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등 2등을 불러줄 때 뒤에서 금액을 딱 들어보면 뭔가 느낌이 싹 와요 이게 지금.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브로커가 되거든. 아니 뭐 좋은 거 가르치는 모르겠네. 요거를 뭐라 그러면 덜러리 전략 그래요. 만만한 친구를 1억 7천 9백에 데리고 돌아서 니 적어내라 그래줘야 된다고. 그럼 이 사람도 보증금은 얼마 내야 됩니까? 똑같이 1,000만 원 내야 되겠죠. 근데 보증금 안 내도 돼.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보증금은 누구 것만 본다? 1등 것만 봐요. 1등 되는 사람만 기준이 맞는 걸 보지. 지금 2등, 3등, 4등, 5등은 지금 바닥을 판에 금액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1억 7천 9백 적어낼 때는 1,000원짜리 하나 딱 넣고 넣으면 돼요. 열어본다, 안 열어본다? 안 열어보기 때문에. 1등은 보증금 기준을 맞춰놔야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돈 없어도 경매할 수 있잖아. 봐요. 그죠?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1억 7,900이 1등 해버리면 난리 나요. 이제. 실수해가지고 일단 이 사람 1등 해버렸다.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등이 이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럼 봉투해가지고 보증금 확인해봐야 되겠죠? 보증금 얼마 들어가 있다? 1,000원. 그러면 집행관이 쫙 쳐다보면서 장난칩니까? 이래 되겠죠? 법정 모독죄로 그날 구속될 수 있어요. 법정 모독했기 때문에 그 구속한다는 건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했고 한 번쯤은 봐줘요. 우리 쌤이 그러다던데요. 이러면서 쌤 제 이름 되면 안 돼요. 그때 좀 불리가는 소리 있으니까 한 번쯤은 봐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보증금만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 1등 보증금은 정확해야 돼. 2, 3등은 어차피 의미 없는데 뭐. 근데 2등이 나 차순위를 하겠어 하면 그 사람도 보증금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보증금은 차순위 신고가 들어오면 한 달 동안 돈은 안 내줍니다. 왜? 저 사람이 대금을 날지 안 날지 이제 기다렸다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 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대금이 한 달 동안 물리기 때문에. 우리 한 달 지났는데 대금 특허동 내버렸다네. 그럼 별 볼일 없이 그냥 가서 받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현장에서 차순위는 잘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덜러리 전략 이런 거 하나 참고되죠?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2등 전략이라고 합니다. 2등 전략. 자, 오른쪽에 세 매각은 설명 다 했고, 자, 매각 결정 기일, 그 다음에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것, 동그라미 2번, 매각 허가 불허가에 대한 항고, 거기 줄 닦았습니다. 첫째 줄에 이해관계인은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며칠 내로 7일 내로, 경매는 무조건 날짜가 7일이에요. 7일 내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줄 닦아놓고, 이때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으로 또 줄 것입니다.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별표 딱 해놓고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자, 줄 긋고 주목해 봅니다. 지금 항고보증금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항고공탁금인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게 물건이 1억 3,500에 낙찰됐습니다. 그럼 1등 됐고 이 사람 허가도 받았습니다. 자, 허가를 딱 받으면 이제 대금만 납부하면 경매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허가를 딱 받는데 내가 딱 보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뭐라 그런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나 개나 이의제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나도 못 먹었는데 니도 편안하게는 못 먹는다 하고 막 이의제기 막 거는 거예요. 농지증명을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증명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지나 개나 이의제기가 막 들어오니까 그거를 일일이 또 검색해서 이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니까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막 진행되더라고.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 항고하는 자는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 공탁금 얼마 걸어야 되는데요?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매각대금의 10%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아까 보증금은 얼마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고 여기는 매각대금의 10%예요. 자, 그러면 1억 3,500이 지금 낙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탁금 얼마 걸어놔야 된다? 1,350만 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1,350만 원 없으면 항고도 한번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매각대금의 10% 공탁 걸어놓고 이의제기를 해라. 자, 그런데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유 없다. 이유 없다를 뭐라 그런다? 기각되었다 이런다고요. 기각이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된다? 몰수합니다. 아주 무섭게 설명합니다. 자, 이유 없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된다? 보증금은 몰수. 그죠? 자, 이렇게 법을 딱 정하니까 함부로 이의제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일단 10% 없으면 이의제기도 한번 못하고 이의제기했는데 이유 없다라고 판단되면 몰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국 법원의 이의제기 건수가 70%가 싹 없어지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경매가 어떻게 된다? 빨리빨리 진행된다. 이런 취지를 가져갑니다. 자, 몰수된다는 여러분한테 강하게 수업한 거고 몰수되는 사람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기각이 되면 몰수됩니다. 그런데 제3자는 반환해 줍니다. 제3자는 반환해 준다. 자, 이 제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채무자, 소유자면 그 돈 몰수해 버려요. 그런데 제3자는 반환을 해주는데 이것도 법원이 도둑놈이에요. 100% 반환 안 해주고 이자율을 공제하고 내줍니다. 그래서 도둑놈 기질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350만 원 내고 이의제기를 했죠. 근데 채무자, 소유자가 기각당하면 그 금액 몰수당해버려요. 몰수당하는데 나머지 제3자들은 돈은 돌려주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1,350만 원이라는 공탁금을 받아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한 달 뒤에 이의 없다. 그럼 돌려는 주는데 열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자를 줘도 못할 건데 보관료를 공제하고 내준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환할 때는 100%는 안 돌려줘요. 근데 금액이 크진 않아요. 연 21%, 뭐 이자가 좀 세긴 세지만 뭐 한 15일, 20일 해봐야 그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어쨌든 공탁금은 100%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관료를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특히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 채무자, 소유자는 몰수된다. 이런 거는 강하게 수업하기 때문에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1억 3,500에 낙찰이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 소유자가 이의 제기했습니다. 공탁금 1,350 걸었겠죠. 그런데 이유 없다. 기각돼 버리면 몰수하는데 몰수된 1,350만 원은 누가 가져갈까요? 1번 법원이 가져간다. 2.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간다. 3번 보는 놈이 임자다.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예, 법원이 가져간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법원 돈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이 물건에 대한 값이니까 요게 1억 3,500에 낙찰됐다 그랬죠. 거기다가 1,350만 원을 더 붙여서 배당해 줍니다. 물건에 대한 값이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합리적이다. 그죠? 그래서 그 대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됩니다. 내려가면 이제 대금의 납부인데 7번 1번 대금 납부 기한 찾았습니까? 기한에 동그라미 합니다. 첫째 줄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기한에 동그라미 매수인 낙찰자에게 매각 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아, 기한 적었습니까? 해놓고는 거기 옆에다가 기일하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일하면 X.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금 기한은 통상 얼마를 준다? 1개월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제 대금을 납부하시오. 이래요. 그럼 대금이 납부되면 경매는 끝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근데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1월 6일 날 대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대금을 납부하는 날부터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본다. 이거를 기한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기일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기일하고 들어오면 X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오타의 문제가 아니고 글자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기일제는 또 뭔가 하면 이거예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세요 해도 1월 6일 날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어도 언제부터 1월 31일이 지나야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본다. 이거를 기일제라고 그래요. 기일제. 자,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을 알아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기한제가 좋다, 기일제가 좋다. 기한제라는 말을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왜 기한제가 좋은가 하면 자,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하나 경매 받는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토지다 예를 들면 그러면 경기도 용인까지 들락날락거리면서 땅 봐야 되죠. 서류 떼고 신경 쓰고 교통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드디어 낙찰을 받았다. 받고 10% 낙찰 받고 난 뒤에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또 은행에 대출도 내가지고 드디어 1월 6일 납부를 했는데 기한제일 때는 그날부터 소유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 물건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일제로 가버리면 1월 6일 납부했더라도 1월 31일이 지나야 소유권이 바뀐다고. 그러면 이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채무자가 돈 갚아버리면 경매는 취하돼 버려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대금까지 다 내놨는데 갑자기 돈 다 갚았거든요. 경매 없는 걸로 합시다.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이거를 변동해 주려고 무슨 제도로 바꿨다? 기한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무슨 제가 유리한 거다? 기한제가 유리한 거예요. 그 유리한 것을 시험에서 대금 기일을 정하여 이래 보면 틀린다고 지금. 되겠죠? 기한제라는 개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큰 2번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까 보셨죠? 대금을 미납하면 뭐 한다? 재경매한다. 재경매할 때는 보증금이 얼마로 올라간다? 20% 올라간다. 그거 적혀져 있고 배당하고 이제 마지막 절차가 9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인데 자 인도명령으로서 제일 하단 동그라미 2번 별표 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 완납 후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명령에 줄 건 없습니다. 그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부동산의 점유자가 임의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때는 줄 것입니다.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넘어가서 점유자가 또 거기도 별표 하나 해놓읍시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외에는 인도명령이 대상인데 줄 것입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거기 명도소송 밑에다가 유치권자. 거의 시험에서는 거의 유치권자로 나와요. 유치권자는 명도 대상이다. 자, 그럼 이 말은 이제 줄은 꺼드렸고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대금도 다 납부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여기 입주자가 3사람 살고 있습니다. A, B, C. 그래서 내가 대금도 납부했고 내가 낙찰을 받은 물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낙찰을 받은 경락인, 경매로 낙찰자는 이 사람들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낙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주시든지 아니면 내하고 새로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1번 네 하고 나간다. 2번 니는 말해라 이러고 있다. 답이 몇 번? 2번 니는 말해라. 대체적으로 그래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포크레인을 들고 와가지고 그죠? 확 집어가야 돼. 이래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포크레인은 찝히지도 않지만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걸 뭐라 그런다?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뭐 한다?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렇게 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잡아야 될 거 인도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말하면 한 3주 만에 끝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간단한 절차다. 명도 소송은 최소한 1년은 가야 돼요. 여러분 소송이라는 것은 뭐 1심, 2심, 3심도 있고 그죠?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2, 3년도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요 개념을 딱 잡았다면 이 사람들이 인도 대상이면 좋겠다, 명도 대상이면 좋겠다. 당연히 인도 대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세 사람이 다 명도 대상이다. 아, 골치 아픕니다. 세 사람을 다 상대로 소송 내야 되니까, 그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시간과 경비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인도 대상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처리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경매 이야기를 딱 해보면 초보자들은 처음을 신경 씁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요거 1억 3,500 적을까? 100만 원 더 적을까? 말까? 막 여기 막 고민해요. 근데 경매 선수들은 1억 3,500, 600에 크게 목숨 안 걸어요. 2, 300 더 적어도 되고 덜 적어도 되고. 근데 어디를 목숨 건다? 끝부분을 목숨 걸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인도 대상이냐 명도 대상이냐를 먼저 본다고. 그래서 초보는 앞을 고민하고 선수들은 뒤를 고민해요. 그 이야기 딱 해보면 선수인지 초보인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명도 대상이다. 그럼 이런 건 안 받아. 1억 3,500이고 600이고 떠나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누구는 인도 대상이고 누구는 명도 대상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지금, 그죠? 보편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리하는 방법이 상수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된다. 어슴푸레하게 해 가야 된다. 어슴푸레하게 가야 돼. 애기도 없는데 옆집에 애기 하나 빌려가지고 업고, 그죠? 애기를 이렇게 집으면 막 울거든요. 그러면서 신발도 스릴바 떨떨떨 끌고 가지고 애기는 울지요. 사람은 추리하게 왔는 게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유 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왔다. 알았다 하고 비켜주는 게 제일 상수예요. 상수. 지금 하고 있는 뜻이 뭐다? 분쟁 없이 끝나는 거예요. 분쟁 없이. 그러면 불쌍하게 가야 돼요. 안경은 쓰는 거 벗어야 돼요. 잘못하면 맞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애기는 하나 빌려 입고 신발은 왼쪽에 빨간 양말 하얀 양말 신고 한겨울에 코 막 흘리면서 이래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한 선수가 왔구나 하고 비껴주면 제일 좋은 수, 상수. 그 다음에 중수가 뭔가 하면 자 내가 왔는데 이삽이 얼마씩 드릴 테니까 비껴주실래요. 그래서 좋다. 그래 정리되면 그건 중수. 이게 제일 무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을 낙찰 받을 때는 1억 3,500이 1등이면 당연히 여기 이사비를 얼마까지 하겠다를 원가로 넣어놔야 돼요. 200만 원씩 600만 원 더 해야 된다. 이러면 결국은 1억 3,500에 사도 자기는 1억 4,100에 사는 거예요. 이래 원가 개념이 잡히잖아. 그죠? 거기다가 취득세까지 또 관리비도 미납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관리비까지 얼마 해서 원가를 잡아야 줄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계산 못하면 경매 받고도 꽝 되는 거예요. 꽝. 그죠? 그래서 이사비를 얼마씩 하고 여기 밀린 관리비 얼마까지 내가 부담을 하겠다. 이래 이 사람이 쉽게 비껴주거든. 그죠? 그럼 거기까지를 원가로 잡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중수. 제일 많이 일어나는 수. 제일 하수, 그죠?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인도 명도 하겠다. 이게 제일 하수, 그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낙찰 받으면, 그죠? 제일 먼저 한번 이렇게 가겠죠? 뭐, 애기까지 얻고 빌려가는 건 무리일 거고, 가서 점잖하게 내가 낙찰 받았는데 언제까지 비켜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거의 꿈쩍도 안 해요. 안 할 때는 가상의 우군을 하나 데리고 가야 돼요. 우군이 뭔가 하면 친구를 하나 데리고 가는데, 진짜 친구를 데려가지 말고,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사실 이 물건은 우리 친구 거다. 근데 이 친구는 눈이 쪽 찢어진 놈이 법대를 나와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고 보통 이사비는 50만 이상을 준 적도 없는 놈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말하러 왔다. 이래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가상의 우군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 그걸 하루 전날 혼자서 각본을 자꾸 적어봐야 돼요. 눈은 쪽 찢어져서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은 많이 알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이사비는 20만 원 이상을 준 적도 없는 놈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받았다. 이래야지 여긴 사람들이 띵 하다고 지금 그죠? 점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 이사비가 한 3, 400 가다가도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 받았다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뭐를 신청한다? 인도 명령을 신청해요. 그럼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3일 만에 편지 딱 들어가요. 뻘건 글씨로 당신들을 대상으로 인도 명령이 신청되었다. 그죠? 어쩌고 이러다면 이제 한 방 탁 맞으면 띵 하거든요. 돌아서 가지고 정신 들기 전에 바로 또 명도 소송도 제기해요. 그럼 또 편지 3일 만에 또 하나 날아가. 벌건 글씨, 그죠? 소송이 제기되었고, 젓는 사람이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뭐, 그동안에 점유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오만 소리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방 땡땡땡 맞고 나서 다시 싹 가는 거예요. 내 우군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요번에 눈은 좀 덜 찢어졌기 때문에 이사비를 뭐 조금 더 올려준다더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되는 게 밖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숫자예요. 지금 제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죠? 낙찰자 입장에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경매라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면도 이해하셔야 돼요.
동맥경화증 이 말 아시죠? 동맥경화증은 사람이 몸에 피가 도는데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죠. 근데 돌던 피가 머리에 가서 딱 서버리면 뇌졸중 걸려요. 심장에 가서 딱 서버리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 걸리면 사람이 죽듯이 경제도 동맥경화에 걸려요. 돈을 누군가는 빌렸고 누군가는 갚아줘야 될 사람인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 경제가 흘러가다가 턱 걸려있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뭉쳐져 있는 피를 국가의 힘을 관리해서 경매에서 이걸 뚫어주는 게 경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매 못해요. 그죠? 내가 동맥경화증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경제의 동맥경화를 해결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긍정적인 것은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낙찰자가. 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샀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경매를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내가 부당한 이득을 보니까 아 이거 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면이라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도는 여러분이 안 받아도 이거는 누가 받아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거는 이제 실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인도 명령은 누구다? 채무자, 소유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쉽게 정리되는 인도 대상이에요. 그런데 명도 대상은 대체적으로 누구다? 유치권자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인도 명령 대상자라도 몇 개월 내로 해야 된다. 6개월 내로 안 하면 명도 소송 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이런 개념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경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권리 분석입니다. 526페이지 권리 분석. 경매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 단원이다. 이렇게 전달했고 해마다. 자, 권리를 분석하는 단원인데 권리 분석이 뭘까요? 하니까 교재 526페이지 상단 권리 분석이란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그 부동산이 종래에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적인 부담은 크게 줄 거야 되죠. 소재주의, 그를 다른 말로 뭐 삭제주의와 인수주의, 인도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네요. 권리 분석이 뭐다? 삭제주의와 소재라는 말 같은 말이죠.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인수주의를 찾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권리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삭제와 인수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지 말고 이해합니다. 자, 이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1억에 낙찰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1억에 낙찰을 받고자 하는데 여기에 권리가 쫙 붙어 있어요. 1번 저당권이 국민은행에 5천만 원. 2번 또 저당권이 이번에는 마을공고에도 5천만 원이 있다고 치고 3번 뭐 유치권 이런 권리도 있고 4번 뭐 임차권도 있다고 칩시다. 돈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내가 1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권리들이 내가 경매를 받고 나면 없어지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지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삭제주의. 자, 없어진다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부담이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안전한 권리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 물건을 1억에 낙찰 받고도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 인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인수한다. 그럼 5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더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주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위험한 권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안전한 권리와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 분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를 딱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들어올 수 있겠죠. 다음 5개 물건 중에서 경매 물건 중에서 왜 5개 주죠? 우리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5개 물건 중에서 안전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뭐를 찾아야 된다? 삭제주의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음 경매 물건 5가지 중에서 위험한 물건을 찾으시오 하면 뭐를 찾아라? 인수주의를 찾아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 개념부터 잡아야 되죠. 이렇게 위험하고 안전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권리를 분석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한지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암기해놔야 돼. 자, 삭제주의 무조건 암기합니다. 건저당권, 저당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무조건 이 삭제. 여기에 경매 개시 등기도 무조건 삭제됩니다. 이 정도는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 개시 등기도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자, 그 다음 위험한 권리를 뭐라 그랬다? 인수주의. 암기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이 정도는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경매를 공부한 사람이 위험한 권리와 안전한 권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아직도 암기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알았다 치고 옆에 물건을 분석합시다. 자, 일단 1번 저당권 삭제 인수.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 2번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 그죠? 이때 여러분 삭제를 시킨다 그러니까 그냥 화이트로 확 지운다 이런 뜻이 아니고 1억이라는 대금에서 배당 5천만 원 주면서 삭제예요. 근데 돈은 1억인데 5천 다 줘버리면 돈은 끝났죠. 그럼 나머지는 돈 없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나와요. 자, 3번 유치권은 뭐라고요? 위험한 권리입니다. 이거 유치권 인수. 4번 임차권. 임차권 여기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남는 권리가 저렇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남는 권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 남는 것은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갑니다.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이 한마디에 쫙 다 정리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이 말을 지금부터 10번만 읽어봐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온다? 뒤서면 삭제. 이 말이 딱 붙어 나와요. 10번만 읽으면. 그러면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 물권이 뭘까요? 자, 물어봅시다. 1, 2, 3, 4번 권리 중에 선순위 담보 물권 몇 번 무슨 권리? 1번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 물권 맞죠? 자, 이놈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그럼 다 돼버렸죠? 4번 임차권 삭제 인수. 그래, 뒤에 있잖아. 삭제. 옆에 더 안 적었지만 어떤 권리가 있더라도 전부 다 삭제예요.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뒤에 있는 놈들은 다 삭제. 앞에 있으면 인수.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순위 담보 물권을 기준으로 삭제와 인수가 일어나니까 이를 시험에서는 뭐라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해도 된다. 그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그래도 되겠죠? 자, 다시.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선순위 담보 물권. 자, 선순위 담보 물권인데 딱 보니까 1번 저당권은 삭제되는 권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삭제주의를 여러분이 암기를 딱 해놓으면 두 군데서 써먹어요. 자, 삭제되는 권리는 안전한 권리죠. 요거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삭제되는 권리가 제일 앞에 있는 놈을 뭐라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부른다니까. 지금 여기는 저당권이라고 적었지만 여기에 가압류를 적어도 마찬가지잖아. 자, 가압류 삭제되는 권리죠. 삭제되는 권리로서 제일 앞에 있는 놈. 요게 말소 기준 권리다. 이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삭제주의 권리를 암기해 놓으면 두 군데서 써먹어요. 하나는 안전한 권리가 되고 하나는 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그죠? 시험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 시험에 나와요.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간다는 뜻은 권리를 분석할 줄 안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죠?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이런 뜻이에요. 자,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이 놈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요 놈은 인수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꽃놀이패 이런 말을 합니다. 꽃놀이패.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려워하지 말고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뜻은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있다 없다? 없잖아. 1번이 지금 가압류로 적어놨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1번 전세권 뭐 5천만 원 적어놓죠. 그 다음 나머지는 번호 바꾸죠. 이렇게 분필로 적는 점이 이게 좋은 점이에요. 이거 필기한 사람은 가슴 답답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기하지 마라 그랬다고 지금. 그죠? 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권리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 몇 번? 삭제되는 것으로서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렇지. 2번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 맞죠? 삭제되는 것으로 제일 앞에 있는 놈. 요거보다 앞에 있는 놈은 인수. 그러니까
말소기준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하면 저절로 인수되는 권리예요. 앞에 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배당을 요구해 주시오 하면 배당 받고 나간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를 보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꽃놀이 패다. 그죠? 왜 꽃놀이인가 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꽃놀이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왜냐면 1번 전세권자가 있는데 집이 경매 넘어간다네. 가기나 말기나 꽃놀이 갔다 와도 돼요. 다 끝나고 오니까 경매 끝났다네. 그럼 이 사람이 인수해야 돼요. 5천만 원을. 되겠죠? 그런데 꽃놀이 가려고 그러니까 경매 한 달에 아이고 막 머리 아프다 배당 해주시오 하면 배당 받고 자기 먼저 꽃놀이 가버려. 그래서 이를 무슨 패? 꽃놀이 패.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꽃놀이 패를 찾아서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요거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되는 것이 위험한 권리로 간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심화학습을 하나 한다면 원래 여러분들은 전세권은 용익물건이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근데 용익물건인데 배당을 요구해버리면 역시 배당받고 삭제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성질이 같다? 담보권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래는 용익물건이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무슨 성질도 있다? 담보권의 성질도 있어요. 담보권의 성질이 무슨 뜻이다? 배당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되니까 저당권하고 성질이 같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권리분석이 전부 다인데 이 권리분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권리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권리분석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몰라주니까 내가라도 자랑해야지 뭐 그죠? 그러면 제일 잘하는 수업이라는 취지는 이거예요. 제가 밖에서 경매 수업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죠? 또 공부도 해야 되죠. 여러분한테 가르치려면 책도 보고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권리 분석이 제일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다는 제가 들어도 저래 설명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알아듣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놨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죠? 이걸 언제 느끼는가 하면 이제 다음 5, 6달 이론 끝나면 문제풀이 들어오죠.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 권리 분석은 무조건 출제돼요. 이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죠. 그때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이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 내용은 익혀 놓으셔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가장 쉽게 전달했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자랑을 했는데도 말아주지도 안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인수지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넘어가면 공매는 뭐 1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공매는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살짝 가르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다 끝났다. 그죠? 자, 역시 3, 4월 수업을 여러분한테 이론으로 정리했고 5월 수업은 다음 주에는 빠진다고 되어 있죠. 그죠? 빠지고 5월 주 첫째 주에 수업 들어오면 다시 1페이지부터 정리할 겁니다. 이번 5, 6월 달은 요약적으로 정리한다는 거 들으셨죠? 네. 그렇게 또 관리해서 관리 한 번 더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